2014년 12월 어느 밤 평양특수병원 4층 자료실. 한 의사가 손전등을 켜고 흑비 파일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고사 처리 완료라는 메모를 본 순간 그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의료 기록이 아니라 살인 기록이었죠. 폭도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였어요. 그는 황급히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증거를 가지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2부 스토리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교류 프로그램 당일이었어요.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죠.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긴장된 얼굴이 비쳤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USB를 신발 깔창 밑에 다시 한번 확인했죠. 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했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리명철이 옆에 앉았습니다. 김동무 오늘 교류 프로그램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좋겠네요. 밖에 나갈 수 있어서. 그는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랐죠. 8시에 병원 현관 앞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의사 10명이 탈 예정이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탔죠.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저곳에서 1년을 보냈죠. 오늘이 마지막이 될까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담당 보이부 요원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동무들, 오늘 평양 제1인민병원을 방문합니다. 의료기술 교류가 목적입니다. 개인 행동은 금지입니다. 항상 단체로 움직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버스는 평양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트램을 타고 걸어가는 사람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요. 30분쯤 지나 병원에 도착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우리 병원보다는 작았지만 깨끗해 보였죠. 내리십시오. 일렬로 정렬하십시오. 보이부 요원이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줄을 서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전 내내 의료 장비 시연과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루했지만 집중하는 척했어요. 머릿속으로는 계획을 다듬었죠. 점심시간이 기회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빠져나가야 했어요. 정오가 됐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2층 식당으로 이동하십시오. 우리는 식당으로 갔어요. 배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죠. 밥을 먹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보이부 요원은 입구 쪽에 서 있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손을 들었어요. 빨리 다녀오십시오.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나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출구를 찾았어요. 저기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잠시 기다렸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나가야 했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죠. 비상구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계단이 보였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지하. 지하에 또 다른 출구가 있었어요. 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죠. 밖은 병원 뒷골목이었습니다. 쓰레기통과 배관이 있었어요. 나는 골목을 빠르게 걸었죠. 뛰면 눈에 띄니까요. 침착하게 하지만 빠르게 걸었습니다. 큰 길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나는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트램 정류장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나도 줄에 섰어요. 트램이 왔죠. 사람들이 올라탔습니다. 나도 올라탔어요. 트램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이 멀어졌어요. 나는 해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과연 평양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트램 안에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죠.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병원에서 내가 사라진 걸 알아챌 거예요. 그러면 수색이 시작될 거죠. 서둘러야 했습니다. 장마당으로 가야 했어요. 거기서 브로커를 찾아야 했죠. 온성에서 들었던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평양 통일거리 장마당에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곳으로 가야 했어요. 트램에서 내렸습니다.
거리 표지판을 봤어요. 통일거리가 이 방향이었죠. 걷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자연스럽게요. 의심받으면 안 됐으니까요. 20분쯤 걸었을까요? 장마당이 보였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좋았죠. 군중 속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야채 파는 곳, 옷 파는 곳, 생선 파는 곳.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한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중국으로 가는 길을 아십니까? 아주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요? 나 몰라요. 돌아섰죠. 계속 물어봤습니다. 5명, 10명.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시간만 흘러가는 거 아닐까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자네 중국 간다고? 40대쯤 보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가려고? 사정이 있습니다. 남자가 나를 위아래로 후어봤어요. 의사로 보이는데 병원 사람이지? 나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예. 돈 있나?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드릴 수 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여줬어요. 병원에서 받은 스위스 시계였죠. 남자가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되겠군.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자네가 가진 거 다 내놔야 해. 숨기면 중간에 버린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USB를 말하는 건가요? 걱정 마. 우리는 물건에 관심 없어. 사람만 넘기면 돼. 남자가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오늘 밤 11시. 여기서 다시 만나자. 늦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남자가 사라졌어요. 나는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어디서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호텔은 위험했어요. 신분증을 확인하니까요.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벤치에 앉아 있었죠. 추웠지만 참았습니다. USB를 만져봤어요. 신발 속에 아직 있었죠. 10시가 됐습니다. 일어나 장마당으로 갔어요. 어둠 속에서 그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됐죠. 남자가 나타났어요. 왔군. 따라와.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과연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요? 남자를 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춥고 어두운 길이었어요. 가로등도 없었죠. 여기입니다. 남자가 낡은 집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3명이었어요. 모두 남자들이었죠. 새 손님이야. 내 안내인이 말했어요. 의사래. 평양병원에서 일했대. 그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앉으시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방바닥에 앉았어요. 출발은 새벽 2시야. 그 전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해. 알겠습니다. 휴대폰 있어? 없습니다. 시계는? 아까 넘겼습니다. 좋아.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조용했죠. 모두 자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기침했어요. 또 누군가는 무릎을 껴안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30대쯤 보였죠.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어요. 괜찮아. 앉으시오. 그녀는 구석에 앉았죠.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와 함께 위험한 여정을 떠나다니. 얼마나 절박하면 그럴까요? 순이와 혜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내가 사라진 걸 알까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남자 하나가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평양특수병원에서 의사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김철민으로 알려진 이 사람은 오늘 오전 병원 간 교류 프로그램 중 사라졌습니다. 당국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나를 쳐다봤죠. 당신이 김철민이요?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예.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배자를 데리고 가면 위험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죄송합니다. 안내인이 끼어들었어요.
이미 계약했어. 가기로 한 거야.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수배자 수십 명 넘겼어. 문제 없어. 남자들이 수근거렸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죠.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오. 우리는 일어났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짐칸에 타시오. 소리 내지 마시오. 우리는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6명이었어요. 좁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렸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어요. 검문이다. 조용히 해. 안내인이 속삭였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가시오? 함경도로 물건 배달 갑니다. 짐칸 열어보시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짐 뒤에 숨어 있었죠. 팍스와 자루들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조소. 가시오. 문이 닫혔어요.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죠.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할까요? 새벽 4시쯤 트럭이 또 멈췄습니다. 내리시오.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어요. 추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위는 어두웠어요. 산인 것 같았죠. 여기서부터 걸어야 합니다. 1시간쯤 걸릴 거예요. 안내인이 말했어요. 강까지 가는 겁니다. 두만강이요. 우리는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르고 험했어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죠. 아이를 업은 여자가 힘들어했어요. 괜찮으십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가야 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나는 그녀의 짐을 들어줬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강이 보입니다. 안내인이 가리켰어요. 어둠 속에서 강이 희미하게 보였죠. 저 강을 건너면 중국입니다. 조심하시오. 경비대가 순찰 돕니다. 우리는 강둑으로 내려갔어요. 얼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3월이지만 밤에는 얼어붙었죠. 한 명씩 건너시오. 간격을 두고요. 만약 불빛 보이면 엎드리시오. 첫 번째 사람이 얼음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중간쯤 갔을 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엎드려. 안내인이 속삭였어요. 그 사람이 얼음 위에 엎드렸죠.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일어나 걸었어요. 무사히 건넜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건넜어요. 이제 내 차례였습니다. 나는 얼음 위에 올라갔어요. 미끄러웠죠.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딛었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무서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군인 목소리였어요. 나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멈춰. 총소리가 났어요. 탕. 귀를 찢는 소리였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음이 갈라졌어요. 한쪽 발이 물에 빠졌습니다. 차갑고 아팠죠. 하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반대편 강둑이 보였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강둑에 올라갔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건너고 있었죠. 여자가 아이를 업고 뛰고 있었습니다. 모두 무사히 건넜어요. 빨리 가야 합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안내인이 말했죠.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중국 산속이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저기서 쉬시오. 낮이 되면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피곤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나는 신발을 벗었어요. USB를 확인했습니다. 젖었지만 아직 있었어요. 무사했죠. 나는 안도했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과연 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중국 집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만 조금씩 움직였어요. 음식은 하루에 한 끼만 줬죠. 라면이나 만두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이틀째 밤 안내인이 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선양까지 가는 거요. 선양이요? 거기서 한국 영사관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국 갈 수도 있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했어요. 중국인 운전사가 왔죠. 우리는 승합차에 탔습니다. 6명이 비좁게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중국 도로는 북한과 달랐어요. 넓고 평탄했죠. 차들도 많았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마을들이 지나갔어요. 높은 건물들, 큰 공장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6시간쯤 달렸을까요? 큰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선양입니다. 운전사가 말했어요. 차는 도심을 빠져나가 외곽으로 갔죠. 낡은 여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머무시오. 내일 연락할 거요. 운전사가 말하고 떠났어요. 우리는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고 허름했죠. 하지만 침대가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제대로 누울 수 있었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영사관에 가야 할까요? 하지만 USB를 먼저 확인해야 했어요. 정확히 뭐가 들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여관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로비에 낡은 컴퓨터 한 대가 있었죠.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모두 잠들 때까지요. 자정쯤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된 기계라 느렸어요. USB를 꺼냈죠. 포트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20개 정도였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환자 기록이었어요. 이름 박, 나이 58세, 직책당 중앙위원회 위원, 병력 고혈압 당뇨, 그리고 아래 메모가 있었죠. 관찰 대상, 회의 중 이견 표명 다수, 위험 인물로 분류, 숙청 검토 중, 사망 날짜가 기록돼 있었어요. 2013년 5월 12일, 공식 4인 교통사고. 하지만 실제 메모는 달랐습니다. 처형 후 교통사고로 위장, 시신 훼손 처리 완료.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기록이 아니었어요. 살인 기록이었죠. 국가가 자국민을 죽이고 그걸 사고로 위장한 기록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이름 리, 나이 63세, 직책 군장성, 병력 심장병, 메모 군분의 영향력 과다, 제거 필요, 심장마비로 처리 예정, 사망 날짜 2014년 1월 23일, 공식 4인 급성 심근경색, 실제 메모 독극물 투여 후 심정지 유도, 자연사로 처리 완료.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들은 의사가 아니었어요. 살인자들이었죠. 의료를 가장한 살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파일을 계속 열었어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죠. 당 간부 군장성, 내각 성원들. 그들은 정치적 이유로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록으로 위장됐어요. 10번째 파일쯤 열었을 때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름 김, 나이 47세, 직책 김정은 고모부. 그는 2013년에 처형된 장성택의 측근이었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성택 1파 숙청 작전. 본 대상 포함 총 23명 제거 예정. 의료 기록으로 분산 처리. 국제사회 의심 회피 필수.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더 있었어요. 처형 방법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고사포 처형 후 시신 소각. 일부는 약물 처리 후 심장마비로 위장. 가족 포함 3대 처벌 진행 중.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집단 학살이었어요. 정치적 이유로 수십 명을 죽이고 그걸 의료 기록으로 은폐한 거였죠. 15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파일 제목이 원수님 건강 기록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김정은의 상세한 건강 정보가 있었죠. 신장 170cm, 체중 140kg, BMI 48 고도 비만, 진단명이 여러 개 적혀 있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지방간, 수면무호흡증, 그리고 가장 심각한 진단 관상동맥 질환 의심.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원수님 건강 악화 지속, 특히 심혈관계 고위험군, 향후 5년 내 급성 심근경색 발생 가능성 60% 이상, 긴급 체중 감량 및 생활습관 개선 필요. 하지만 원수님 지시 불이행 지속.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원수님 실신 사건 발생, 당뇨 합병증으로 추정, 사흘간 의식 불명, 대회 비밀 유지, 공식 발표 발목 부상으로 치료 중. 나는 기억했어요. 2013년 가을, 김정은이 한 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북한은 발목 수술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의식불명이었던 거죠.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최근 기록도 있었어요. 2014년 2월 원수님 혈압 180-120 기록. 위험 수준. 즉시 약물 치료 시작. 하지만 원수님 약 복용 거부. 약 먹으면 약해 보인다고 발언. 마지막 메모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수님 건강 상태 고려 시 향후 10년 내 생존 가능성 불확실. 후계 구도 준비 필요. 하지만 원수님 이 문제 논의 금기시. 응급시 숙청 위험. 나는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정보는 이건 북한 체제의 핵심 비밀이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쁘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한다는 것. 이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체제에 큰 충격이 될 거예요. 국제사회도 놀랄 거죠. 나는 USB를 뺐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엄청난 폭탄이었습니다. 과연 이걸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USB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진실이 왜곡됐을까요? 여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다음 행선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언제 출발합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곧 연락 올 거요. 기다리시오. 안내인이 대답했어요. 점심때쯤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왔습니다. 40대쯤 보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도우러 왔어요. 그가 말했죠. 목사님? 예,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우리 한 명씩과 이야기했어요. 내 차례가 왔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철민입니다.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목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사요?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나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사람을 믿어야 했어요. 평양 특수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특수병원이요? 고위층 병원 말입니까? 예. 목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의료 기록들이 있습니다. 숙청 기록과 김정은 건강 정보도요. 목사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자료네요. 목사가 USB를 받아들었어요. 제가 안전하게 한국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당신도 빨리 한국으로 가야 해요. 어떻게 갑니까? 베이징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베이징행 기차를 탔습니다. 목사가 표를 끊어줬어요. 중국인 신분증도 위조해줬죠. 이걸로 검문을 통과하십시오. 조심하세요. 기차는 10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대륙이 펼쳐졌어요. 넓고 광활했죠.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죠. 와, 나는 감탄했습니다. 목사가 우리를 호텔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아침 대사관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한 침대였죠.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침대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USB를 목사에게 맡겼는데 괜찮을까요? 믿어도 될까요? 만약 그가 중국 공안이나 북한 요원이면 어떡하죠?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5시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김 선생님 일어나세요. 출발해야 합니다. 목사 목소리였죠.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로비에 모였어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대사관까지 택시로 20분쯤 걸려요. 도중에 검문 있을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택시 세대에 나눠 탔습니다. 나는 목사와 같은 차에 탔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베이징 아침 거리는 붐볐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10분쯤 갔을까요? 앞에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침착하세요. 목사가 속삭였어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공안이 다가왔죠. 신분증 보여주세요. 목사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공안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적지는요? 한국 대사관입니다. 왜 갑니까? 업무 때문입니다.
공안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은요? 제 조수입니다. 목사가 대답했어요. 공안이 내 신분증을 봤습니다. 위조 신분증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공안이 한참 신분증을 봤습니다. 무전기를 꺼내더니 뭔가 확인했어요. 잠깐만요. 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목사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공안이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위험했네요. 내가 말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대사관까지 가야 합니다. 목사가 대답했어요.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10분 후 큰 건물이 보였어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저기가 한국 대사관입니다. 목사가 가리켰습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기가 바로 자유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검은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우리 택시를 가로막았죠. 저게 뭡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목사가 말했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둘이 내렸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김철민 씨죠? 한 남자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누구십니까?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국정원? 왜요? USB 때문입니다.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나는 목사를 봤어요.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믿어도 됩니다. 한국 정보기관입니다. 나는 차에 탔습니다. 남자들도 탔어요. 차가 출발했죠. 대사관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갑니까? 안전가옥입니다. 거기서 이야기합시다. 차는 베이징 외곽으로 갔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노트북과 장비들이 있었죠. 앉으십시오.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USB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USB가 없었어요. 어디 갔죠? 목사님한테 드렸습니다. 언제요? 어제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져갔다고요? 위에 안전하게 보관하신다고.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호텔에. 남자가 무전기를 꺼냈어요. 긴급. 목표 인물 추적. 베이징 시내 호텔. 나는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목사.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예?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USB를 빼돌리려고 접근한 거예요.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속은 건가요? USB를. 그 중요한 증거를 넘겨준 건가요? 찾을 수 있습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표 인물 발견 안 됨. 호텔에서 체크아웃함. 행방 불명. 나는 절망했습니다. USB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모든 증거가 사라진 거죠.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가옥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USB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담긴 모든 증거가 사라진 거였죠. 숙청 기록, 의료 조작, 김정은 건강정보. 다 없어졌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국정원 요원이 말했어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입니까? USB가 사라졌는데요. 당신이 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죠.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요원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기록하겠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처음부터요. 병원에서 뭘 봤는지, USB에 뭐가 있었는지. 다요. 나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특수병원에 배치된 것부터요. 이상한 의료 기록을 발견한 것. 4층 자료실에서 극비 파일을 본 것. 사고사 처리 완료라는 메모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 중앙위원회 위원, 군 장성들이었어요. 이름은 대부분 가려져 있었지만 직책은 나와 있었죠. 1시간쯤 이야기했을까요? 요원은 열심히 기록했어요. USB에는 몇 개 파일이 있었습니까? 20개쯤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기록이었습니다.
김정은 건강 기록도 있었다고 했죠. 그의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고도비만, 당뇨, 고혈압. 그리고 2013년에 의식 불명 상태였던 것도 기록돼 있었어요. 요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013년 의식 불명이요? 확실합니까? 뒤에 파일에 분명히 있었어요. 사흘간 의식 불명이었다고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발목 수술이라고 발표했죠. 이건 중요한 정보입니다. 요원이 다른 요원에게 눈짓했어요. 본부에 보고하십시오. 다른 요원이 전화를 걸었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장성택 숙청 관련 기록. 23명이 제거됐다는 것. 일부는 고사포로 처형됐고 일부는 약물로 심장마비를 유도했다는 것. 고사포 처형이요? 요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 파일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형 후 시신을 소각했다고요. 세상에. 요원이 중얼거렸죠. 이건 반일륜 범죄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요. 오후 내내 증언했습니다.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환자 이름, 나이, 직책, 병력, 사망 날짜, 공식 사인, 실제 사인. 최대한 상세하게 말했죠. 이 정도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요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물리적 증거가 없는 게 아쉽네요. 제 기억이 증거입니다. 법정에서는 약할 수 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요원이 음식을 시켜왔어요. 중국 음식이었죠. 짜장면과 탕수육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드십시오. 기운 내셔야죠. 나는 억지로 먹었습니다. 짜장면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USB 생각만 났죠. 식사 후 요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서울로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정식으로 조사받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도 있을 겁니다. 준비하세요. 언론 인터뷰요? 예, 당신의 증언은 중요합니다.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거죠.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 증언이 믿어질까요? 증거 없는 주장을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탈북자의 과장된 이야기로 치부될까요? 순이와 혜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탈출한 걸 알았을까요? 혹시 처벌받은 건 아닐까요? 불안했어요. 다음날 아침 베이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준비한 여권을 받았어요. 이걸로 한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은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가방을 끌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나도 그들 사이에 섞였죠. 평범한 여행자처럼요.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큰 문제 없이 통과했어요. 탑승구로 향했죠.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이었어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죠.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죠. 그리고 떠올랐어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이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펼쳐졌어요. 아름다웠죠. 나는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으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USB를 잃어버린 게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 안에 담긴 진실들, 세상에 알려져야 할 비밀들, 사라져버렸죠. 2시간 반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한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으로 갔죠. 국정원 요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전할까요? USB는 누구 손에 있을까요? 북한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나를 찾아올까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시죠. 차가 대기 중입니다. 요원이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과거가 나를 놓아줄까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국정원 청사로 갔습니다. 회색 건물이었어요. 경비가 삼엄했죠. 신분 확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었고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군복 입은 사람도 있었고 정장 입은 사람도 있었죠. 앉으십시오. 한가운데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국정원 북한 담당 부장입니다. 김철민 씨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긴장한 채 앉았어요. 베이징에서 들은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예, 모두 사실입니다. 북한 고위층 수청 기록, 김정은 건강 악화. 이런 정보들이 담긴 USB가 있었다고요? 예, 하지만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증거 없는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북한은 부인할 거고 국제사회도 의심할 겁니다. 그래도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하기 어렵죠. 회의가 1시간쯤 진행됐습니다. 내 증언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공개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죠. 자칫하면 국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이었어요. 경기도 안성에 있었죠. 나는 거기서 석 달간 교육받게 됐습니다. 하나원에는 탈북자들이 많았어요. 100명쯤 됐죠. 남녀노소 다양했습니다. 모두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들이었어요. 교육은 다양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법률, 취업, 심리 상담. 하루 종일 수업이 있었어요. 나는 열심히 들었죠.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심리 상담이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북한에서 가족을 두고 오셨죠? 예. 보고 싶으시죠? 매일 생각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순이와 혜진이.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내가 탈출한 걸 알았을까요? 처벌받은 건 아닐까요? 가족이 위험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죠. 석 주쯤 지났을 때 국정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올라오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USB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갔습니다. 국정원 청사회의실에서 부장을 만났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부장이 말했죠. USB를 찾았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비슷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비슷한 증거요? 북한 내부에서 유출된 문서입니다. 당신이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부장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나는 서류를 봤어요. 북한 노동당 문건이었습니다. 간부 관리 및 처리 지침이라는 제목이었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놀라웠어요. 내가 USB에서 본 것과 거의 같았죠. 숙청 대상자는 의료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연사 또는 사고사로 위장하여 국제사회 의심을 피한다. 정확히 내가 본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리 내부자가 유출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작업했어요. 그럼 제 증언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정은 건강 기록은 없어요. 그 부분은 당신 증언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제가 직접 나갑니까? 예,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북한 고위층 병원에서 일한 의사의 증언이니까요. 일주일 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100명쯤 모였어요. 카메라도 많았죠. 나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떨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평양특수병원에서 일했던 의사 김철민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죠. 저는 1년간 그곳에서 고위층 진료를 담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기자들이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북한은 정치적 숙청을 의료기록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처형이나 독사를 자연사나 사고사로 기록하는 거죠.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도 심각합니다. 고도비만, 당뇨,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2013년에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흘간 누워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의료 기록을 가지고 나왔는데 도중에 분실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이 증거입니다. 김정은이 정말 그렇게 아픕니까? 예, 파일에 분명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생존 불확실하다고요. 북한이 부인하면요? 부인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에 내 이야기가 실렸어요. 북한 고위층 병원 의사 폭로, 김정은 건강 위중설, 의료 위장 숙청 만연. 하지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내 증언을 의심했어요. 증거가 없다, 과장됐을 수 있다, 검증 필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며칠 후 북한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했어요.
탈북자 김철민의 허위 주장. 우리 원수님은 건강하시다. 악의적 조작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본 게 진실이라는 걸요. 언젠가는 증명될 거예요. 그날 밤 하나원 기숙사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순이와 혜진이는 괜찮을까요? 내 폭로로 인해 위험해진 건 아닐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자유의 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순수하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기자회견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내 증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국제 언론도 보도했죠. CNN, BBC, 로이터 통신. 모두 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리적 증거가 없다. 한 사람의 주장일 뿐. 나는 답답했습니다. USB만 있었다면 모든 게 명확했을 텐데요. 어느 날 아침 하나원 교육 중이었습니다. 한국 역사 수업이었어요. 갑자기 문이 열렸죠.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김철민 선생님, 급한 전화입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저 김 선생님, 국정원입니다. 긴급히 오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북한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1시간 후 서울 국정원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급하게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가족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족이요? 무슨 일이? 북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 부인과 딸을 찾고 있어요. 찾아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나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내 폭로 때문에 가족이 위험해진 거였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내부자가 정보를 줬습니다. 보이부가 온성 지역을 수색하고 있대요. 막을 수 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북한 내부 일이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순이와 혜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그들. 내가 잘못한 걸까요? 가족을 버리고 혼자 탈출한 게요. 다음 날 더 나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님 동료 의사가 실종됐습니다. 동료요? 리명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예, 알아요. 함께 일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연락이 끊겼대요. 병원에도 출근하지 않았고요. 혹시 숙청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명철, 같이 자료실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극비 파일을 함께 봤죠. 혹시 그것 때문에 의심받은 걸까요? 내 탓인가요?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간호사 둘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왜요? 당신과 접촉했던 사람들입니다. 보이부가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나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내 폭로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일주일 후 충격적인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님 앉으세요. 부장이 말했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나쁜 소식입니다. 가족입니까? 예.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북한 당국이 당신 부인과 딸을 체포했습니다. 체포요? 반역자 가족이라는 명목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수용소로 보내진 것 같습니다. 어느 수용소입니까?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부장이 말을 멈췄어요. 뭡니까? 말씀하세요.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순이와 혜진이 수용소에 갇혔다고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구출할 수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북한 깁숙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진정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소리쳤어요. 제 가족이 죽어가는데 당신들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부장이 일어났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 가족은 죽는단 말이죠. 나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폭도를 걸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보였어요. 이게 내 선택의 대가였습니다. 진실을 폭로하는 대신 가족을 잃은 거예요.
그날 밤 하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족 사진을 봤죠. 순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도 행복해 보였어요. 미안해.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 없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하나원 상담사였어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상담사가 옆에 앉았어요. 들었습니다. 가족 일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폭로하지 않았다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가 잘못된 거죠. 하지만 가족은 제가 지켜야 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족을 위한 겁니까?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가족도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증언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멀고 불확실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며칠 후 리명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말했어요. 어떻게요? 공식 발표는 심장마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처형된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방식이죠. 약물로 심장마비를 유도했을 겁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어요. 리명철도 내 때문에 죽은 거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내가 말했어요. 뭐가요? 그 증언 폭로 다 안 합니다. 더는 사람들이 죽는 걸 못 봐요. 하지만 김 선생님, 당신이 멈추면 멈춰야 합니다. 제 증언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언젠가 후회하실 겁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진실을 폭로한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살았어야 했을까요?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요. 지금쯤 순이는 저녁 준비를 하고 혜진이는 숙제를 하고 있을 텐데 그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돼버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서울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정부 지원금으로 구한 집이었죠. 좁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의사 면허를 따야 했죠. 한국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했습니다. 북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어요.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의학 교과서를 다시 펼쳤어요.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이었지만 한국 용어는 달랐죠. 새로 외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김 선생님 맞으시죠? 그 여자였습니다. 30대쯤 보였어요. 예,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한국일보 기자입니다.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중요한 증언인데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 권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요. 나는 책을 덮고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가봐야겠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덩그러니 놓인 책상과 침대. 이게 내 전부였죠.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고위 간부 숙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가 말했죠. 화면에는 북한 영상이 나왔어요. 김정은이 시찰하는 모습이었죠. 여전히 뚱뚱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부어 있었어요. 내가 본 의료 기록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었죠.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전문가 인터뷰로 바뀌었어요. 최근 활동량이 줄었고 보행 시 불편함이 관찰됩니다. 내 증언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그 대가가 너무 컸으니까요. 며칠 후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긴급히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USB 관련입니다. 다음날 서울로 갔어요. 국정원 청사에서 부장을 만났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가 말했죠. USB를 찾았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부장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중국 공안이 압수한 자료입니다. 그 가짜 목사한테서요.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파일 목록이 나왔어요. 내가 USB에 저장했던 파일명들이 보였죠. 이게 폭사본입니다. 그 목사가 북한으로 보내기 전에 백업해놨어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또 중국 공안과 협조했습니다. 그들도 북한 정보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물리적 증거입니다. 당신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증거가 확보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부장이 말을 이었죠. 이 자료를 공개하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국제적으로도요. 그게 문제입니까?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자칫하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공개해야 합니다. 진실이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잘 봐야 해요. 언제입니까? 준비 중입니다. 국제사회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유엔에서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유엔이요? 예,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해달래요. 거기서 뭘 해야 합니까? 당신이 본 것,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국제사회예요. 증거도 제출합니까? 예, USB 파일도 함께요. 한 달 후 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뉴욕행이었어요. 유엔 본부가 있는 곳이죠. 14시간을 날아갔습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이 즐비했죠. 차들이 빵빵거리며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바빠 보였어요. 유엔 본부로 갔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각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내 증언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앉아 있었죠. 통역 부수도 보였습니다. 나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김철민 씨, 증언을 시작해 주십시오. 의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켰어요. 떨렸지만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 평양 특수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통역사들이 동시통역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북한 정권의 끔찍한 비밀을 목격했습니다. 1시간 동안 증언했습니다. 의료기록 조작, 숙청 은폐, 김정은 건강 악화. 모든 걸 말했어요. 대표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USB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의료 기록들이 하나씩 보였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죽이고 그걸 의료 기록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증언이 끝났습니다. 대표들이 박수를 쳤어요. 나는 자리에 앉았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순이와 혜진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할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자유의 여신상이 저 멀리 보였죠. 자유. 미안해. 창밖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너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다음 날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북한 의사, 유엔에서 충격 증언, 김정은, 건강 악화 증거 공개, 북한 의료 위장 숙청 폭로. 모든 언론이 내 이야기를 다뤘어요. 북한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악의적 날조, 제국주의 음모, 반역자의 거짓말. 하지만 증거가 있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진실은 드러났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김철민 씨 소감이 어떻습니까? 진실이 밝혀져 다행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북한에 하고 싶은 말은? 가족을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무죄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전히 덩그러니 놓인 책상과 침대.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이 수백 통 와 있었어요. 응원 메시지, 인터뷰 요청, 강연 제안. 세상이 내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중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가 익명이었어요.
제목은 당신 가족에 대해였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메일을 열었어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 부인과 딸은 살아 있습니다. 요덕 수용소에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3개월 내로 처형될 예정입니다. 구출 작전이 필요합니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3개월? 구출? 어떻게?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국정원에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긴급히 만나야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 가족을 구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진정하십시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만나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장에게 메일을 보여줬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그 부장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보냈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구출 작전을 짜야 해요. 김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북한 수용소 침투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제 가족입니다.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상관없습니다. 시도라도 해야죠.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나는 청사를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죠. 저 하늘 너머 북한에 내 가족이 있습니다. 과연 구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촉박했어요. 3개월, 90일, 2160시간.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디로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김철민 씨입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예, 누구십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 가족 구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언제, 어디서요? 오늘 저녁 7시. 남산타워 앞에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어요. 이게 함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도움의 손길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봐야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슨 위험이든 감수해야 했죠. 저녁 7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거기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만남이 내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